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다면 이런 상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삼국 통일 배우면서 신라가 통일을 하니까 애들 전부 다 그 부분에서 애들이 고구려는 좀 다르죠. 다양한 다문화를 운영해야 되는 어떤 실체다 보니까 자기들 뭐 내부에서 어떤 동족 의식 이런 거하고는 사실 좀 생각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떤 면에서 오히려 더 흐려지지 않았을까? 근데 왜 그렇게 고구려를 공격했던 걸까요? 중국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 마지막 업적이 어떤 끝을 의미한다고 할까요? 근데 요동성에서 못 이기죠. 근데 을지문덕은 제대로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을지씨라고 하는 성씨를 가진 다른 사람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역사를 보다 재밌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 있고요. 자,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강 교수님께서 급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도 이렇고 오늘은 한 분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자리 전혀 느껴지지 않게 제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고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안정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안대 유럽연합연구소의 박현노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여기 앞에서 음료를 그리고 빵을 이렇게 놓고 먹는데 저희 텀블러가 나왔습니다. 아주 이쁘게 디자인됐고요. 손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립감도 좋습니다. 혹시 텀블러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서 여기에 커피 한 잔 담아서 아니면 차 담아서 향긋한 차와 함께 이게 차 마시면서 보다책을 보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음악도 딱 들으시면서 오늘은 이제 한국 고대사 우리 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한국사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고대사 고구려는 우리가 참 자랑스러워하고 많이 차오르는 느낌도 있지만 언제나 뭔가 로망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죠. 이름 하면은 뭔가 어떤 이제 거대한 뭔가 그렇죠. 대륙이 떠오르고 막 말 달리는 전사들이 떠오르는 그런 유일하게 태왕이라는 단어도 또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고구려라고 하지만요 중국 역사서에서는 고구려라고 안 돼 있죠. 보통 4세기 중반 이후로는 고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중간에 구자가 없는 고구려라는 표현은 주로 4세기 이전까지 고구려, 그러니까 초기 상황을 구려 혹은 고구려라고 표현한 경우가 많고 4세기 중반 이후로 5세기부터는 대체로 고려라는 표현으로 중국 역사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보통은 그 고구려라고 하는 혹은 뭐 구려나 고려라고 하는 지명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떻게 보통들 해석을 하시죠? 이게 원래부터 그 지역에 있던 지명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구려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지역에 있던 예 혹은 몇 계통의 종족에 대해서 붙이는 명칭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중국 왕조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종족들, 뭐 예족이니 뭐 오한이니 이런 종족들을 명칭을 가지고 이들을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몇 계통의 고구려인들에 대해서는 구려라고 표현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고구려로 표현을 했고 그게 심지어 그 지역에 두었던 중국의 현도군이라고 하는 군현의 한 현의 명칭으로도 등장하게 됩니다. 고구려 현이 또 있어요. 어떤 학자분께서 얘기하기로는 고구려가 있은 이후에 백제, 신라, 고구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신라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고려가 다시 이제 통일 고려가 되잖아요. 근데 중국 쪽에서는 그냥 그 고구려가 고려로 계속 있는 줄 알았다라는 얘기도 하시던데. 맞아요. 네. 왕건이 세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들이 국호를 고려라고 정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로는 고구려라고 하는 왕조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계승했다고 하는 거는 고구려의 정체성을 잇는다라고 하는 혹은 주민을 잇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쨌든 한반도라고 하는 이 지역 보통 개경을 이제 수도로 해서 고려가 세워지게 되는데 주변 주민들을 통합하고 또 주변 국가들한테 자기 국가의 어떤 유구성을 강조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새로운 명칭을 갖다 붙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별로 인지도가 없는 거죠. 근데 과거에 700년 이상 있었던 아주 강력했던 심지어 수당과도 뭐 싸우고 했던 제국의 명칭을 자기 나라 국가에 붙인다면은 대외적인 어떤 인지도가 상당히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중국의 그 송나라가 고려랑 이제 왕씨 고려랑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니네 옛날에 그 고구려 맞지? 하거든요. 고려가 부정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고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역사서에는 과거의 고구려가 지금의 왕씨의 고구려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고구려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중국 사료에는 나오는데 고구려 사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다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기록을 못한 건가요? 그렇죠.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남긴 기록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전하진 않죠. 그대로 전하진 않고 다만 고구려 때 남겼던 4세기, 5세기까지의 그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기록이 아마도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남겼던 기록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약간 이제 서사 이야기식 형태로
바로 이제 붙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 내용들이 삼국사학에 전하는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출전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에 고구려 사록 속에는 뭐 이제 신집이라고 하는 역사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역사서가 그대로 전하지는 않고요.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남겼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려진 관계토항비라든가 충주고구려비 이런 금속문류들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고 그때 고구려나 이제 한반도를 보면 5, 6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융성했던 시기잖아요. 중동 지역, 메나 지역은 이때 당시에는 뭐 하던 시기예요? 5, 6세기면 이슬람이 나오기 전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동이라는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과 비잔티움이 둘이 부딪히고 있었던 제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양쪽이 계속 싸우잖아요. 싸움이 힘이 벅차고 그래서 양쪽 다 아랍 부족들을 자신들의 일종의 위성 국가로 두고 위성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우리가 남북이 갈렸잖아요. 그때 사실은 북한은 소련, 남한은 미국 일종의 대리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아랍 국가들이 있었어요. 아랍 위성국이. 그런데 여기를 대우를 제대로 못 해주면서 이게 무너지면서 양쪽이 같이 쓰러지죠. 아랍 사람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직전입니다. 그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은 사실상은 페르시아나 비잔티움에 의존하고 있었던 시대죠. 힘의 균형이 약간씩 무너져가고 있는 그 거대한 불꽃들이 약간 사그러드는 느낌의 시기였네요. 양쪽이 있다가 위성 국가들을 어느 순간 자기네들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직접 부딪히게 되고 그 공백을 강력한 힘을 가진 유목민 군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슬람과 결합이 돼서 7세기에는 이제 옆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지고 비잔티움도 상당히 많은 땅을 뺏기면서 중동 지역에서 쇠퇴하는 거죠. 그때 보통 엄청난 이제 힘을 가진 국가가 새로 탄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뒤에 새롭게 그러면 큰 제국이 탄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이 탄생하죠. 이슬람 제국이 그 뒤에 바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고구려가 강대국으로 계속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상상을 이번에 해봤어요. 이 시기에 이집트는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집트는 있었죠. 고대 이집트는 없었죠. 고대 이집트는 없고 이제는 다들 시청자분들 잘 아실 텐데 하도 많이 얘기해서 기원전 30년에 이제 이집트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로마 제국한테 패배를 하고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이 돼요. 30년에 그때부터는 이제 이집트에서도 로마 시대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고대 이집트는 기원 전에 끝났군요. 정치적으로는 기원 전에 끝나죠. 근데 문화적으로는 이집트에는 여전히 고대 이집트 문화는 살아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근데 점점 사라져가는 시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서기 391년부터 395년 사이에 당시 로마의 황제였었던 테오도시우스 1세가 로마 제국 전체에 대한 기독교 국교화를 시작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집트 땅에서도 그때까지 계속 이어져 오던 고대 이집트의 여러 가지 의례들을 정치적으로 다 금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신전을 폐퇴시키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때부터는 이집트도 완벽한 기독교 국가로 이제 변환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미 이집트는 그 당시에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 이때가 딱 그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그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이미 어느 정도는 상당히 이 기독교화가 돼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이 당시 이제 말씀하셨던 5세기 6세기 동안에는 기독교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된 지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물론 이제 로마 제국의 한 영토이긴 하죠. 그렇게 이제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원전 한참 전부터 고대 이집트가 막 융성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서방에 뭐 지중해 지역에 이제 강대국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확 올라오면서 이집트를 누르기 시작하고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슬람 제국이 다시 또 이 시기에 또 7세기부터 올라오면서 올라오죠. 이 이슬람 제국이 이집트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러니까 이슬람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서기 한 640년경에 이집트에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이집트는 완벽한 기독교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까지도 여전히 그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는 이 서방의 교황이랑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주교였어요. 나중에는 이제 완전 갈라지죠. 서방 기독교와 이집트 기독교가. 그러니까 지중해 세계에서 그리스도교의 5 중심 도시가 있거든요. 당연히 예루살렘은 영원한 도시고요.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컨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이 5개가 그 당시 지중해 지역의 기독교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쉽게 말하면 각 지역의 대빵이었죠. 고대 종교가 있다가 기독교가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종교적인 체제가 이집트에는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현대 이집트는 뭐 이슬람 교도들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긴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동에서 제일 많습니다. 중동에서 제일 그리스찬들이 많은 곳이 이집트예요. 다시 한번 이제 한반도로 돌려서 상상력이 풍부한 유튜버가 자기 주제를 올려서 조회수가 수십만이 올라왔다 주제 중에 하나고, 정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상상력이 많은 유튜버가 누구죠? 하시 유튜버가 있는데
삼국 중에 신라가 결국은 통일을 했습니다. 외교를 잘해서 다른 국가와 손을 잡고. 근데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다면 이런 상상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죠. 저희 사실은 지금도 생생한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삼국시대 이제 삼국통일 배우면서 신라가 통일을 하니까 애들 전부 다 그 부분에서 애들이 고구려가 했어야 되는데 다 그랬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반도도 제국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뭐 이런 상상을 한국고대사나 고구려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금기인가요? 금기라기보다도 별 의미 없다 생각을 하죠. 어차피 지난 일이고 어차피 만약인데 네네. 뭐 만약 이야기를 해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이제 하기도 하니까요. 네네. 상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구려가 영토로 했던 지역이 한반도 한 중북부 지역하고 또 압록강 북부의 만주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한국사라고 하는 범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고려로 들어오고 조선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사실상 압록강 북쪽하고는 압록강 남쪽의 역사 정치체하고는 좀 단절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양지역 압록강을 대체로 경계로 해서 이 남북 지역은 사실 식생도 그렇고 민족적인 구성도 그렇고 상당히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렇죠. 네,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던 고구려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라든가 영토라든가 이런 환경을 포괄하고 있던 국가의 성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구려가 어떤 영토나 이런 그 다양한 종족들을 다스리는 시스템, 방향을 가지고 한반도를 만약에 차지하고 만주 지역까지 오랫동안 통합한 상태로 유지가 됐다면은 네. 사실은 같은 국가 내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동안은 서로 이제 동화되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되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그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재밌는 상상이긴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건 뭐 저의 그냥 상상이지만 중국 북방에 있었던 여러 그 민족 집단들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뭐 돌거리라든가 뭐 흉노라든가 혹은 뭐 이제 말씀하셨던 딱 정의내기를 어찌 뭐 여진족이라든가 거란족이라든가 이런 인구 집단이 사실 중국을 정복했던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인구 집단의 직접적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체나 어떤 분명한 집단이 남겨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고구려가 만약에 한국을 통일을 하고 고구려가 이 한반도와 이 한반도 북부 지역을 통치하는 어떤 정치체로서 존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떤 면에서 오히려 더 흐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저는 해봤습니다. 아무튼 고구려가 더 그 백제나 신라보다는 더 국제적인 나라라고 봐도 되죠. 여러 좀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말이라든지 좀 비슷하지만은 다른 말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걸 다 지배를 했었으니까. 아마도 고구려 내에서 쓰는 언어가 과연 한 가지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말갈이라든가 그리고 아마 과거에 이제 그 중국의 한족 한인들이 그 요동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 말 다 버리고 원래 고구려인들이 쓰던 언어로 다 바뀌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자기들 문화나 자기들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을 거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신라나 백제가 국가를 운영하는 거하고는 고구려는 좀 다르죠. 다양한 다문화를 또 운영해야 되는 어떤 실체다 보니까 그런 국가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려나 조선 뭐 이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들 내부에서 어떤 결집 혹은 뭐 자기들 뭐 내부에서 어떤 동족 의식 이런 거하고는 사실 좀 생각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마인드나 이런 게. 저는 꼭 이걸 뭐 민족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구려가 뭐 통일했으면 뭐 어디까지도 확장했을 거다 뭐 이런 확장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어떤 구성체조차도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조차도 굉장히 흐려질 수 있는 그런 결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제 고구려가 말이 통했을까요? 백제 신라와. 네, 당시 지배층 사이에서는 통했을 거라고 봐요. 양나라에 521년에 사신으로 갔던 백제 사신하고 신라 사신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당시에 중국어 회화에 능했던 백제 사신이 신라 사신의 말을 신라 사신이 이제 회화가 안 됐거든요. 신라 사신을 통역을 해줘요.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하러 갔고 물론 이제 엉터리로 장난으로 통역을 해줘가지고 신라 사신이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이게 되니까 어쨌든 데려간 거죠. 김춘추가 나중에 대하성이 백제에 함락된 다음에 긴급하게 고구려 쪽으로 구원 요청을 하러 갔을 때도 아마 이제 연개솜을 비롯한 지도부들하고 통역 없이 이야기를 나눴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에 연구자들이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진짜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면 이라는 어떤 역사적 가정 가지고서 이제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이번에 조금 더 역사학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은 왜 고구려는 통일을 하지 못했을까, 한국을? 흔히 그 정도의 군사력과 그 정도의 힘이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라는 관점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로 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데 놔둔 게 아닐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게 좀 약간 허황된 이야기인 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국가 입장에서 훨씬 이익이었다면은 당연히 하죠. 정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10년 뒤를 내다볼 수 없는 거거든요. 고구려는 이제 중국 왕조가 저기 버티고 있고 이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쪽을 만약에 쳐서 자기들이 다 차지할 수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중요한 기회고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가능하면 쳐서 뺏어야죠. 그래서 실제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장수왕 때 백제 같은 경우 이제 한성을 함락시키고 남쪽으로 이제 웅진 지역까지 밀어내고 신라 같은 경우도 자기들 영역화에 두면서 계속해서 고구려에 복속시키고 더 나아가서 영역화하려고 하는 야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록에도 분명히 드러나요. 그 과정에서 백제가 신라하고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했고 고구려도 당시 중국과의 정세를 보면은 북이라고 하는 국가가 들어서면서 서로 전쟁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기 때문에 남쪽으로 전력을 기울여서 내려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못 내려갔던 것이지 사실 여유 있게 그냥 뭐 언제든 먹을 수 있지 하면서 바라보면서 구경한다? 그거는 현실 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그 말씀은 그러니까 애초에 고구려가 그 당시 4세기, 5세기 동안 갖고 있었던 국력은 남쪽에 백제와 신라가 연합을 해도 사실 버티기 어려운 정도의 국력이었는데 예컨대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전선이 남쪽과 북쪽에 양쪽에 있었기 때문에 전력을 남쪽에다가 집중시킬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백제와 신라도 연합을 했었기 때문에 통일하지 못했다 이렇게. 네네 보통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 대한 대비가 사실 병사를 다 돌려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고구려를 공격했던 걸까요? 아니 사실 아무리 봐도 고구려가 물론 강성하긴 하지만 중국의 본토를 향해서 중원을 향해서 쳐들어 내려올 생각이 있는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고구려를 못 살게 군 걸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시기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남북조가 있을 때는 북위에서 고구려랑 이제 영역을 맞대고 있습니다만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침공하지는 못했어요. 거의 200년 이상 동안. 그거는 이제 북조 입장에서도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남조거든요. 남조를 쳐야 되는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고구려를 치려면은 고구려가 그만큼 영양가가 있는 국가여야 되는데 영토에 비해서 인구가 그렇게 아주 많다거나 생산력이 아주 많이 나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차지해봐야 사실은 이걸 가지고 큰 동력을 삼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차지하기도 어려워요. 지형이 굉장히 험고하고 군사력도 굉장히 막강하고 그래서 저 나라를 만약에 차지하려면은 수십만의 병사를 상당 기간 들여가지고 오랫동안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남쪽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북조가 사실은 고구려를 오랫동안 200년 이상 건드리지 않고 있었는데 이 균형이 깨진 게 이제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하면서 였습니다. 남쪽에 있는 진을 멸망시키면서 최종적으로 6세기 후반 때 이제 통일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주변 세력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자기한테 이제 충성을 바치고 북방에 있는 돌골도 이제 다 손봐줘가지고 정리가 되고 하니까 가장 마지막 이제 미션으로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수양제 그리고 뭐 당태종 고구려 침공과 고구려가 막아서는 어떤 역사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이 통일제국을 건설했던 중국 왕조의 입장에서 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 황제 입장에서는 거의 뭐 600년 이상 700년 이상 가는 저 고구려를 정벌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역사적인 업적으로서 나중에 남을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정벌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옛날에 그 한나라가 고조선 멸망시키면서 차지했던 만주하고 저 한반도 저 일대 저 지역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마지막 업적의 어떤 끝을 의미한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또 강한 면도 있었죠. 일종의 뭔가 제국을 완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트로피 같은 느낌의 지역이었다. 네, 그런 게 분명히 강했을 겁니다. 고구려를 차지한다고 해서 중국이 무슨 갑자기 뭐 2배로 커진다거나 아주 뭐 엄청난 이익을 얻는 그런 결과를 얻지는 못하거든요. 특히 그 아까 얘기했던 수양제하고 당태종이라고 하는 그 두 인물은 굉장히 공명심이 좀 강한 면도 있었고요. 자기들이 해왔던 업적을 역사적으로 계속 꾸며내고 싶어하는, 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욕심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것들이 물론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인 원인들은 따로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수나라 시기에도 내부에 있는 무장 집단들이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들, 뭐 공명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채워주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중국 왕조 입장에서 요소 지역을 두고 고구려랑 뭐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감안하더라도 두 황제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도 굉장히 또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복합적으로 보통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실제 어떤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그냥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큰 이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완성을 위해서 상징적인 어떤 차원에서 정복을 굳이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게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한 기원전 7세기 정도가 되면 사실 힘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성장했었던 이 아시리아가 결국 이집트를 정복을 해요. 근데 아시리아는 이집트 이권이 전혀 없는 국가였어요. 그렇지만 정복을 해요.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상징성을 이 근동 전체를 통일한 아시리안 제국이 이제 확보함으로써 이 제국의 어떤 상징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복만 하고 놀랍게도 이 아시리아는 이집트를 통치하지 않아요. 정복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괴뢰 왕조를 세워놓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왜요? 그 나일강이라는 멋진 지역이 있는데. 근데 아시리아는 애초부터 그 농경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거 농사 짓고 못 살아. 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집트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페르시아나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같은 정복왕에 의해서도 특별한 이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복당하는 운명을 겪고, 왜냐하면 워낙 이게 이 근동 전체 지중해 세계에서는 유서 깊은 문명권이다 보니까 이집트를 정복했다라는 것은 나의 정복 사업을 완성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요?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예. 곡물도 걷고 세금 받아야 그러니까 원래 정복하는 분들을 보면 왜 정복했냐 그러면 저기 땅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나중에 몽골에서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몽골에서는 이제 긴 스케줄이 있어요. 고려의 항복을 받은 이후에 하는 게 뭐냐면은 일본 정벌이에요. 네, 일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정벌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몽골 그 부대만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고려에서 배를 만들게 하고 거기 출전할 그 군사를 또 모으게 하고 해서 한족 부대랑 동원해가지고 같이 몽골 부대랑 같이 이제 합포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뭐 태풍이 불고 해서 실패를 합니다만, 쿠빌라이 칸의 그 마지막 그 원정 스케줄은 어쨌든 이 동방 지역에서는 고려를 정벌하고 고려 다음에 저기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뭐 동남아 지역 정벌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만주 지역 그리고 한반도 지역 저 일본 지역으로 가는 저런 생각을 하게 됐구나, 뭐 그런 생각을 뭐 이렇게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때랑 수당제랑은 또 조금 뭐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수양제까지 몰라도 당태종 같은 경우는 중국 역사상 가장 뭐 위대한 왕이라고 표현되는 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을 보면 사실 고구려가 차지했던 이 지역의 땅이 중국의 가장 핵심 지역이잖아요. 근대 이후에 이제 일본이 그 지역으로 나중에 이제 근대 때 그 뭐 괴뢰 만주국을 세우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예,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여기가 진짜 중요한 땅이야 이렇게 알고 한 거 아닐까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죠. 수나라나 당나라 때 만주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되찾아야 될 땅이기도 해요. 분명히 과거에 그 지역에 한나라 때 요동군이 두어졌었고, 고조선 멸망시킨 다음에는 자기들 이제 낙랑군이라든가 현도군 이런 한사군을 이제 두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웃기죠. 야, 그 전에 고조선이 있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거기 살고 있었는데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중국 한족 왕조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다. 거기는 우리 형제가 정복했고 우리의 군이 두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아야 될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 때도 과거에 우리가 분열돼 있고 한족 왕조가 그래서 그 지역까지 미치지 못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 지역을 다 통일했으니까 결국 동방 지역인 그 지역도 결국 우리가 되찾아야 될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너희한테서 그걸 되찾으러 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제시했던 명분이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쟁은 원래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그 중동 지역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메마르고 살기 힘든 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역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런데요, 보잖아요. 관점이 사우디아라비아만 생각하면 사람이 살기 딱 어려운 땅이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중심부가 90%는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양쪽 바닷가 쪽을 해가지고 거기 위쪽으로 올라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시면 지금 이라크. 거기는 풍요롭게 물이 많고 풍요롭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집트까지 연결되는 거를 소위 말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중동 지역이 메마른 사막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중동 지역 요 중심으로 해서 가장 뺏고 싶고 갖고 싶은 땅은 이라크부터 이집트로 이어지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비옥한 그렇죠. 이 초승달 지역인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은 강에서 여러 그 수온이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죠. 그럼 거기가 항상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 많았죠. 거기가 그리고 최초의 인류 문화가 슈메르 문화도 거기서 시작됐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정말 치열했었던 전장은 메소포타미아 중심도 그렇지만 이제 그 레반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동지중해변의 레반트 지역은 과거에 근동에 존재했었던 여러 세력이 강력한 왕국들이나 제국들이 되게 이제 패권을 놓고 경쟁하던 곳이에요. 이를테면은 그 레반트 지역을 두고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집트 18왕조와 여기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위치했었던 미탄니 왕국이 서로 대결을 펼쳤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집트 19왕조와 여기 아나톨리아 동부에서 발전했던 히타이트도 대결을 펼쳤었죠. 그 당시 최강대국들이 그 지역을 놓고 이제 싸웠는데, 그곳은 어쨌건 지중해 쪽에 교역로를 장악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나오기도 했고 동시에 몇몇 되게 중요한 자원들이 나와요. 이를테면은 굉장히 좋은 목재가 나오는 지역이고 더불어 구리 또 좀 나오고 이런 지역이 은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이권이 있어 그래서 여러 제국들이 놓고 대결을 펼쳤습니다. 중동에서 음식 문화가 가장 다채롭게 발전한 곳이 레반틴 지역,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 계속 폭격하고 있는 이 레바논 지역이야말로 정말 핵심부죠. 음식이 가장 다양스럽고 그리고 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가장 남자들도 멋있게 생겼고 여자들도 예쁘게 생겼어요. 이 동네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교육이 많았다는 곳이죠.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제 물론 이제 뭐 숫자에 동그라미가 더 그려졌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엄청난 대군이 갔잖아요. 113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고구려가 아무리 성체를 단단하게 지었다고는 해도 압도적 수적 열세였을 거고 그리고 그쪽에서 희생을 아무리 많이 시켜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병사를 대항했을 때 이걸 막았다라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일단은 좀 봐야 될 게 113만이나 데려간 게 굉장히 긴 거리를 데려가잖아요. 네. 일단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일단 수양제의 위용을 내세우는 데는 당연히 뭐 효과가 있었겠죠. 주변에 있는 뭐 돌고래 이런 그 부족장들 막 데려오거든요. 봐라, 이게 다 내 군사다. 내가 어떻게 고구려를 치나 봐라. 그러면서 요동성 치는 걸 막 보여주고 해요. 네. 근데 못 이기죠. 요동성에서. 지금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가 네. 있는데, 근데 어쨌든 황제의 위용 113만 다 이렇게 그 뭐 국군의 날에 다 도열시켜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데려가는 것 자체가 자기의 어떤 천하의 자기 위신을 내보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게 당태종에 의해서 복귀가 되지만은 113만 명의 입이거든요. 이거 다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대운하를 통해서 이제 탁군까지 오는 남쪽에 이제 곡물을 갖다가 먹이는 것까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요소에서 요동 지역 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 지역까지 계속 곡물을 다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그 많은 군사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는 건 많은데 중간에 요소 지역은 뭐 이렇게 뻘로 돼 있거든요. 요하 지역 그 주변이 뻘로 돼 있고 막 병사들 건너기 힘들고, 심지어 고구려가 이 약점을 알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불량 보급 부대를 계속해서 쳐요. 치니까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황 때문에 수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애초에 수나라의 가장 큰 그림은 뭐냐면은, 이런 위용을 보이면서 성을 한 채 한 채 치다 보면은 알아서 고구려 왕이 와가지고 기어오고 우리한테 항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아마도 계획 자체가 너무 좀 방만했던 것 같고 고구려의 요하 방어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작전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나중에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주화파 주전파가 나누어서 싸우진 않았어요. 고구려에 대해서요? 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굴복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겠죠. 있었을 텐데 뭐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런 게 단속이 잘 되고 단합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살수대첩은 진실입니까? 살수대첩이라고 우리가 보통 명칭은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수나라 2차 침입 때 612년이죠. 그때 그 113만이 다 요하를 건넌 게 아니에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동성에서 계속 막혀 있었거든요. 그 요하 분부대 있는. 이걸 계속 못 치다 보니까 수양제가 낸 계획이 뭐냐면은, 이걸 지금 다 데려갈 수는 없고 어쨌든 빨리 항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망신을 당하니까 30만 정도 되는 별동대를 뽑아서, 아, 별동대가 30만이에요? 네, 별동대가 30만이에요. 그걸로 평양을 직공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직공해보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일부는 수군은 이제 산동반도 통해서 저 평양 대동강 쪽으로 네. 바로 가가지고 평양성을 공격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빨리 항복을 받자라고 했는데, 이게 30만이다 보니까 붙으면은 고구려군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계속 쫓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평양성 30리 지점까지 갔을 때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서신을 일단 보내놔요. 어. 네. 그리고 우리 왕이 나갈 것이다. 사실은 수나라 군대가 여기서 더 자신 있었으면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때 이미 뭐 식량도 다 떨어지고 군량 뭐 전염병까지 돌아가지고 일단 약속을 받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수나라군이 방진을 치고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고구려군이 주변에서 쭉 따라가다가, 이게 방진이 결정적으로 깨질 때가 물을 건널 때거든요. 진이 다 흐트러져요. 요때 그게 이제 살수 청천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고강이죠. 그때 이제 사방에서 들이친 거예요. 아. 이때 이제 그 방진이랑 이렇게 다 후군이 다 무너지면서 네. 정신없이 이제 완전히 그냥 도망가는 거죠. 네. 명령체계 없이 도망가서 나중에 그 요하를 건넌 게 2,700명이었다고 하니까 30만을 다 잃어버린 거죠. 공격할 수 있는 기계 뭐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렸고,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잡혔는지 나중에 당나라에서 당태종이 사신을 고구려에 보냈을 때 이 네. 당나라 사신을 보고 막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평양 인근에서 그 수나라 포로들이었습니다. 어. 막 와가지고 막 붙잡으면서 자기들 붙잡아 놓고 여기서 이상한 뭐 여자들이랑 결혼시켜가지고
농사 짓고 살게 하는데 빨리 나라 좀 데려가 달라. 근데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데려갈 수 없으니까 일단 고구려랑 얘기하고 나오는데 돌아가는 길에 또 막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자기 좀 데려가라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고구려랑 당나라랑 그 포로 교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었는지를 우리가 대략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수가 바로 이 별동대 30만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살수대첩은 진실이네요. 진실이죠. 예. 원래 뚝 무너뜨려서 한 거는 건 뭐죠? 그 살수대첩할 때 그거는 약간 설화식으로 만든 건데요. 일부러 셀수의 흐름을 건너가기 쉽게 뭐 소가죽으로 이렇게 뭐 엮어서 흐름을 약하게 했다가 뭐 갑자기 터트려가지고 뭐 이렇게 흐트러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사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강을 다 막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 배워온 건가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야기식으로 그냥 만든 거고요. 아마 강을 건널 때 공격한 건 사실인 거예요. 영화처럼 한 거고. 네. 근데 을지문덕은 제대로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맞아요. 삼국사기 열전은 있는데요. 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짧은 내용에 불과하고 일단 을지씨라고 하는 성씨를 가진 다른 사람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을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을지문덕 한 명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중국사에서 북조 때 그 유명한 집안이었던 선비족 계통의 울지씨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을지씨랑 을지문덕 을지씨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설일 뿐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을지문덕이 어떤 계통인지 이 사람이 뭐 원래 고구려 지배층 계통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외부 계통들도 있거든요. 한족 계통이었는지 혹은 뭐 말 그대로 뭐 선비족 계통인지 사실은 전혀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러면은 고구려의 유명한 명장들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를테면 을지문덕도 그렇고 양만춘은 사실은 뭐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이 안시성 성주는 당연히 실제 인물인데요. 그 이름이 양만추는 나중에 아마 그와 관련된 그 소설에서 나오는 네. 예, 붙여진 이름 같고요. 실제로 안시성 성주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진짜 이름이 양만춘이더라라는 가능성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할 수도 있는데 뭐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네, 상황입니다. 을지만춘이라든가. 근데 살수에서 엄청난 명장이었던 을지문덕 장군이 을지씨가 한 명밖에 없었다. 고구려 그때 당시에 전체 인구가 어느 정도 됐어요? 멸망할 때 한 69만 7천 오면은 한 350만 400만 정도 그러면 생각하거든요. 인구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군대가 왔는데 이 군대를 거의 멸족을 시킬 정도의 대승을 거둔 장군인데 이 장군에 대한 기록조차 제대로 안 남아 있는데 이런 미스테리한 인물이 뭐 다른 기록, 다른 전쟁사나 뭐 이런 데에도 있어요? 사실은 그 을지문덕도 을지문덕이고 수나라의 아까 얘기했던 113만 네. 그중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요동성에 투입됐는지 모르겠는데 요동성에서도 함락이 안 됐어요. 네. 예, 3주, 4주 계속 버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도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그 자기들이 기록을 하지 않나요? 누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텼다. 그렇죠. 뭐 고구려는 당연히 기록하고 뭐 무덤도 잘 꾸며놓고 했겠죠. 그럼 어쩌면 지금 만주 어딘가에는 뭐 종이로는 쓰이지 않았어도 이렇게 뭐 돌이나 써놓은 그런 게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우리 땅이 아니니까 우리가 좀 못하는 거고 중국은 있어도 관심 안 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평양이나 지안 지역, 고구려 수도였던 지역에 있는 수많은 고구려 귀족들의 무덤들 중에 우리가 주인공 묘주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안에 명확하게 이름이라는 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통일이 되고 많은 발굴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네요. 현재로서는 고구려 고분들 중에 이게 사실은 이제 외부의 봉분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고분들 중에는 또 나중에 멸망하고 나서 관리가 좀 안 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 무언가가 이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신라 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헤쳐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가 좀 돼서 고구려 발해 쪽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묘제 때문에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고구려 쪽 묘제들은 대부분 다 석실분이 많다 보니까 그 후대인들이 들어가기 좋아요. 여기는 뭐냐면 도굴하기도 쉽고 훼손되기도 쉽다는 얘기고 반면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신라 시대 때부터 적석 목각본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번 무덤을 만들면은 무덤의 내부 구조가 다 이제 목각이 다 무너진 상태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도굴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안 교수님 오시면서 고구려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한 면도 있지만 참 미스테리한 국가임에는 아직까지도 뭐 변함이 없구나. 근데 우리 을지로에 혹시 뭐 사수대첩과 관계된 뭐 기념비적인 그런 거를 좀 해놨나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을지로가 을지문덕 장군을 기리는 길 이름이잖아요. 그럼 그 어디쯤에는 사수대첩과 관계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그러니까요, 안타까워요. 을지로 뭐 근데 여전히 뭐 한국 사회에는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이 꽤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을지로도 그렇고 또 을지 그 대학교 이름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이게 해군에서 사용하는 구축함 가운데서 한국형 구축함 버전 1
SKDX1이라고 하는 이그 구축함이 3개가 있는데 1번함이 광교토대양함, 2번함이 을지문덕함, 3번함이 양반춘함입니다. 전부 다 고구려의 명장들의 이름을 붙였죠. 분명히 어딘가에 양만춘 씨가 진짜로 계신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안정준 교수님 오셔가지고 고대사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화에도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화에도 강현욱 교수님은 안 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